오늘의 이야기는 군비리와 사회학을 동시에 파고들어 정의를 세우는 장서윤 군검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군검찰부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장서윤 대위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위님, 정문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병 2명이 민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서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단 정문 앞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휴가 복귀를 앞둔 신병 이승우와 동기 한 명이 덩치 큰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온몸에 문신을 한 거구의 사내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백도의 중간책 강백호, 별명 곰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서윤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강백호는 비웃음을 띠며 답했죠. 군검사님이신가요? 우린 그저 돈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빚이 있거든요. 승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죠. 저희는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시킨 거예요. 서윤은 군사경찰팀장 박후진 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군사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죠. 하지만 서윤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승호의 팔목에 작은 패치가 붙어 있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습니다. 휴가 나갈 때 누군가 붙였는데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서윤은 패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작은 전자칩이 들어있는 위치 추적 장치였죠. 박후진이 패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최신형 추적기네요. 군용은 아닙니다. 군 복귀 동선까지 파는 장사가 있네요.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패치의 시리얼 넘버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디지털 포렌식 팀의 도움을 받아 구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구매자는 병영 편의업체 납품을 담당하는 김하사였죠. 군검찰 조사실로 불려온 김하사는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구매 시각, 결제 카드, 심지어 배송지까지 모두 김하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사님, 지금 순순히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신다면 김하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을 주면서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에요. 패치도 그중 하나였고요.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채 사건이 아니었죠. 군 내부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승우와 동기의 진술을 받으며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휴가 때마다 보호비라면서 2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안 내면 부대로 찾아온다고 협박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휴가 일정을 알았습니까? 처음엔 저도 이상했는데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준 것 같아요. 휴가 나가는 날짜, 복귀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승우가 제출한 채무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전자서명의 IP 주소를 추적하니 놀랍게도 사단 내 와이파이였죠. 누군가 군 내부에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후진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위님,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비슷한 피해를 본 병사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리고 박후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하사는 애들 사고 안 나게 내가 관리해 준 거다라고 했다는데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관리의 끝이 채권 추심이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날 밤 서윤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검토했죠. 패치 구매 기록, 채무 계약서, 피해자 진술,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와 외부 조직이 연계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후진이었죠. 대위님, 방금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백도해가 PX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사업을 한다는데요. PX 포인트를? 네, 포인트로 물건을 사서 되팔거나 암호화폐로 바꾼 다음 현금화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야 하겠네요.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군검찰 조사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승우와 동기 병사들이 줄지어 앉아 진술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은 각각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며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어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가 나갈 때 택시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복귀하니까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의 진술도 비슷했죠.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 고향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찾아간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윤은 진술서를 정리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휴가 전날 특정 간부로부터 조심하라는 충고를 들었다는 거였죠.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보였습니다. 박후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위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명한 채무계약서의 전자서명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새벽에 계약을 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낮에 서명했다고 진술했는데 시스템 기록은 새벽이에요. 누군가 시간을 조작했거나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나중에 입력한 거겠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채무계약서의 IP 주소를 역추적하니 모두 사단 내 특정 건물의 와이파이에서 발신된 것이었죠. 그 건물은 바로 행정지원대였습니다. 서윤은 김하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압박했죠. 하사님,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누가 시켰는지 말씀하시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하시면 공범으로 기소될 겁니다. 김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진실을 말씀하신다면요. 행정지원대에 높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지시했어요. 병사들 휴가 일정, 개인정보, 가족 연락처까지 모두 그분이 빼돌렸습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김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연대 법무참모가 들어왔죠. 장대위, 이 사건은 이제 그만 조사하게. 서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막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네. 민간 사건이니 경찰에 이첩하라고. 하지만 군 간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법무참모의 표정이 굳어졌죠. 증거가 있나? 추측만으로 간부를 의심하면 안 되지.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만이라도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법무참모가 나간 후 박후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포기하실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날 밤 서윤은 몰래 김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인 만남이었죠. 하사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하사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마세요. 종이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급대장 윤태식 소령?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보급대장이라면 PX 물자와 포인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조용히 윤태식 소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군 간부였죠. 15년 경력, 각종 표창, 완벽한 근무 기록. 하지만 서윤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소령의 생활 패턴이 급여 수준과 맞지 않았던 거죠. 박후진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위님, 윤소령이 최근 6개월간 매주 금요일 밤마다 기지박 특정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내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주점 뒤편에 불법 환전소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PX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중간 과정이 필요했죠. 포인트로 물건을 사고 그것을 되팔거나 암호화폐로 바꾼 다음 현금화하는 복잡한 과정. 이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미끼 작전을 해야겠어요.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며칠 후 서윤과 박후진은 극비리의 미끼 작전을 준비했죠. 가짜 신병을 투입해 조직의 접근을 유도하기로 한 겁니다. 작전명은 그물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가짜 신병이 휴가를 나가자 예상대로 접근이 시작됐죠. 미행, 도청,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신병? 강백호가 나타났죠. 돈 좀 빌려줄까? 가짜 신병이 당황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절하면 다칠 텐데. 강백호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군사 경찰이 뛰어나왔죠. 하지만 강백호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뭐야, 함정이었어? 괜찮아. 우리는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거니까. 합법이라고요?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요. 계약서도 있고 도장도 찍었잖아요. 군인이라고 돈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죠. 서윤은 강백호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상선 백곰이라는 암호명과 함께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백곰이 바로 윤태식 소령을 지칭한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압수한 강백호의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서윤은 디지털 포렌식 팀과 함께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네트워크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것 좀 보세요. 포렌식 요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PX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어요. 메시지에는 정교한 세탁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군인들의 PX 포인트를 모아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것을 시중가의 80%에 되팔아 현금화. 그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해외 거래소를 통해 다시 현금화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PX 시스템 내부 정보가 필요한데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박후진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죠. 맞습니다. 포인트 한도, 정산 시각, 심지어 시스템 점검 시간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일반 간부도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서윤은 유흥주점과 불법 환전소에 대한 정찰을 지시했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윤태식 소령이 직접 그곳을 드나들며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민간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서윤이 결단을 내렸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관할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군 내부 범죄는 군검찰이, 민간 조폭은 일반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지방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오선희 부부장 검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선희 검사는 조직범죄 전문가였죠. 서윤의 설명을 듣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백도해라. 우리도 오래 주시하던 조직이에요. 하지만 군이 연루되어 있다는 건 몰랐네요. 함께 수사하면 어떨까요? 오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관할 충돌 문제도 있고 증거 인정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때 서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공동수사 체제를 만들면 어떨까요? 군인 관련 부분은 저희가, 민간 조직은 검사님이 담당하되 동시에 타격하는 겁니다. 오 검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동시 타격이라. 네, 칼은 두 개라도 칼집은 하나입니다. 같은 타이밍으로 베어야 도망 못 갑니다. 며칠 후 비밀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군검찰, 지방검찰, 경찰, 군사경찰이 한자리에 모였죠. 서윤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브리핑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PX 시스템이 정산을 마치면 그 직후 대량의 포인트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때 윤소령이 시스템에 접근해 한도를 조작하고 백도해가 준비한 차명 계정으로 포인트를 이체하는 거죠. 경찰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박후진이 대답했죠.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윤소령의 계정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수십 건 있었어요. 작전명은 동시 타격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요일 밤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 일제히 급습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작전 이틀 전 서윤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 대위님이신가요? 잘 들으세요. 더 이상 파고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찾는 백곰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전화는 끊어졌지만 서윤은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윤소령 위에 더 큰 배우가 있다는 것을. 강백호의 휴대폰을 다시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죠. 예비역 중령 최진석. 서윤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현재 국방 컨설팅 회사 대표. 이 사람이 총책인 것 같습니다. 최진석은 5년 전 전역한 보급 장교 출신이었죠. 전역 후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군납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백도해와 군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시스템을 설계한 것 같아요. 박후진이 분석했습니다. 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인맥도 있으니까요. 서윤은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최진석까지 포함한 전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위험도 커졌습니다. 상대는 이미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작전 전날 서윤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내일이 결전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증거가 인멸될 거예요.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범죄에 가담할 수 있을까? 명예와 신념은 어디로 간 걸까?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전부터 팀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했죠. 유흥주점, 환전소, 보급대 사무실, 그리고 최진석의 컨설팅 회사, 모든 곳에 수사관들이 배치됐습니다. 저녁 10시 서윤은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11시 정각, 동시 진입합니다. 증거인멸을 막는 게 최우선이에요. 시계가 10시 59분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팀이 숨을 죽이고 대기했죠. 그때 박후진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대위님, 윤소령이 보급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죠. 윤소령이 눈치를 챈 걸까요? 서윤은 즉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행하되 놓치지 마세요. 작전은 계속 진행합니다. 11시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동시에 움직였죠. 유흥주점에서는 거래 현장이 적발됐고 환전소에서는 대량의 현금과 암호화폐 거래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동시다발 급습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환전소에서는 직원들이 서류를 태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이 진입하는 순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현금 다발, 그리고 수십 개의 차명 통장이 압수됐습니다. 한편 보급대 사무실로 들어간 군사경찰은 텅 빈 사무실만 발견했습니다. 윤태식 소령은 이미 자리를 떴고 컴퓨터는 포맷된 상태였죠.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버실을 확인하세요. 서윤이 지시했습니다. 로컬이 지워져도 서버엔 남아있을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서버실로 달려갔죠. 다행히 메인 서버는 무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개월간의 포인트 조작 기록, 차명 계정 목록, 그리고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죠. 대위님, 윤소령을 발견했습니다. 박후진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각 최진석의 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도 급습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수사관들을 맞이했죠. 무슨 일이신가요? 영장은 있으신가요? 오선희 검사가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최진석 대표, 당신을 조직폭력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합법적인 사업가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금고 안에 숨겨진 실제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백도회와 주고받은 자금 내역, 군 간부들에게 제공한 뇌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윤태식 소령도 결국 체포됐죠. 버스터미널에서 도주하려다 붙잡힌 것입니다. 조사실에서 윤소령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서윤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죠. 소령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소령님 아이디로 새벽 2시에 PX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입니다. 그건 업무 때문에. 새벽 2시에 무슨 업무요? 그리고 이건요? 서윤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백도의 강백호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백곰이라는 별명, 익숙하시죠? 윤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편 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는 오선희 검사가 최진석을 상대하고 있었죠. 최 대표, 당신이 이 모든 범죄를 설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요? 저는 단순히 컨설팅을 했을 뿐입니다. 그 컨설팅이 범죄 방법을 가르치는 거였나요?
오 검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PX 포인트 유출 수수료, 군 정보 제공 대가. 이게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입니까? 최진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죠. 제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도의 조직원 중 한 명이 사법 거래를 신청한 거죠. 저는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대신 가명을 약속해 주세요. 조직원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진석이 모든 걸 기획했어요. 군 내부 정보를 빼내는 방법,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루트, 심지어 병사들을 타깃으로 삼는 것까지도요. 왜 병사들을 노렸습니까? 쉬운 먹잇감이니까요.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무엇보다 군 내부의 위계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우니까요. 서윤은 인사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추적한 결과 인사처 행정관 정 중사가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죠. 정 중사는 처음엔 극구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업무상 필요해서 열람했을 뿐입니다. 업무상 필요로 병사들의 집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외부에 넘긴 건가요? 서윤이 추궁했습니다. 정 중사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급했어요. 윤소령이 조금만 도와주면 큰 돈을 준다고. 합동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수사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서윤과 오선희 검사가 증거를 종합했죠. 군 라인은 윤태식 소령이 총괄하고 정 중사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간 라인은 최진석이 기획하고 백도혜가 실행했고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할 다툼이 시작된 거죠. 일부 상급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민간인은 일반 법원에서 따로 재판해야 합니다. 군 법무실장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공범인데도 따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오 검사가 반박했죠. 서윤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시 기소하면 어떨까요?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 같은 날 기소하고 증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도 전체 사건을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언론의 사건을 왜곡해서 흘린 거죠. 군 내부 단순 금전 문제를 과장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날 밤 서윤의 집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죠.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족 사진이었죠. 검은 봉투 속 가족 사진을 본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뒷면에는 한 줄의 경고가 적혀 있었죠.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 하지만 서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서윤은 박후진과 함께 봉투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동시에 집 앞 CCTV를 확인했죠.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새벽 3시에 봉투를 놓고 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절박하다는 건 우리가 핵심에 근접했다는 뜻이겠죠. 박후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석 위에 진짜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은 모두 중간 관리자들이었던 거죠. 그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백도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였죠. 조직 내 서열 3위인 독사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최근 조직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앙심을 품고 있었죠. 내가 다 털어놓을 테니 나를 보호해줘. 김철수가 요구했습니다.
오선희 검사와 서윤이 직접 김철수를 신문했죠. 김철수의 입에서 놀라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어. 예비역 중령 최진석? 그 사람도 심부름꾼이야. 진짜는 현역 장성이라고. 서윤과 오 검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역 장성이라니. 김철수가 이어서 말했죠. 이름은 모르지만 북극성이라는 암호명을 써. 최진석이 모든 수익금의 30%를 북극성에게 상납했어.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성급이 연루됐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압수한 최진석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복호화하는데 사흘이 걸렸죠. 그 안에는 상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육군 제몇군단 부군단장. 서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장 한상호. 한상호 준장은 보급병과 출신으로 과거 윤태식 소령과 최진석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범죄 조직을 관리했던 거죠. 하지만 현역 장성을 수사한다는 것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죠. 장대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장성을 의심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야. 법무실장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상납 내역도 있고,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 조작일 수도 있지. 서윤은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선희 검사와 함께 우회 전략을 세웠죠. 한상호 준장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터 조여가기로 한 겁니다. 먼저 최진석을 압박했습니다. 최 대표, 당신 위에 진짜 보스를 말하면 감형해드리겠습니다. 최진석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순간 서윤이 한상호 준장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한상호 준장 아시죠? 최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북극성이라는 암호명 익숙하시죠? 매달 상납금 3천만 원. 스위스 계좌 송금 기록도 있습니다. 최진석이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잠시 후 폭탄 발언이 나왔죠. 사법 거래를 하겠습니다. 모든 걸 말할 테니 징역 5년 이하로 해주십시오. 최진석의 자백이 시작됐습니다. 한상호가 모든 걸 지시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정이었어요. PX 물자 빼돌리기 정도. 하지만 점점 커졌죠. 조직화되고 체계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상호는 10년 전부터 이 조직을 키웠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요직에 심어놓고 전역한 후에도 관리했죠. 윤태식도 그중 하나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왜 병사들을 노렸습니까? 한상호의 아이디어였어요. 병사들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군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도 미비하니까 완벽한 타깃이라고 했죠. 최진석은 금고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진짜 장부였죠. 그 안에는 한상호 준장이 직접 서명한 지시서가 있었습니다. 박후진이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대위님, 물류창고를 재수색했더니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충격적이었죠. 수백 명의 병사 신상정보 파일과 함께 향후 타깃 목록이 발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목록에 다음 달 입대 예정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이들은 입대 전부터 병사들을 타깃으로 정했던 겁니다. 서윤이 분노했습니다. 창고에서는 위치 추적 패치 수천 개와 위조 계약서, 양식도 발견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직적 범죄의 증거는 충분했죠. 하지만 한상호 준장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최진석이란 사람을 모른다. 모함이다.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한상호 준장의 부관이었던 김대위가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저는 준장님의 지시로 매달 돈을 운반했습니다. 최진석에게서 받아 준장님께 전달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김대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녹음 파일에는 한상호 준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번 달 상납금이 적네. 최진석에게 제대로 하라고 전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수사본부는 술렁였습니다. 현역 장성의 목소리가 담긴 결정적 증거였죠. 하지만 한상호 준장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액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죠. 녹음 파일은 조작됐다. 최근 AI 기술로 목소리를 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한상호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서윤과 수사팀에 대한 음해가 시작됐죠.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서윤의 과거를 왜곡한 자료를 뿌렸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킨 군검사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죠. 서윤의 집에는 협박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당신 가족이 무사하길 원한다면 그만둬라. 박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너무 위험합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하시죠.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반응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윤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협박 전화를 모두 녹음하고 음해성 자료의 출처를 추적했죠.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한상호 준장의 법무참모였던 박중령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서윤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한상호 준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이것은 피의자가 직접 서명한 지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위스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매달 정확히 3천만 원이 입금되었죠. 한상호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 서명은 위조일 가능성이 있고 계좌는 동명이인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서윤이 준비한 결정적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가 부하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복호화에 성공했죠.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한상호 준장이 직접 범죄 수익금 분배를 지시하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피해 병사들을 먹잇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병사들은 먹잇감일 뿐이다. 마음껏 뜯어먹어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 병사들의 가족이 분노의 눈물을 흘렸죠. 재판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한상호 준장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법정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죠.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고 서윤은 기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돈은 냄새가 없습니다. 대신 경로가 있습니다. 서윤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돈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모든 경로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서윤은 대형 스크린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죠. PX 포인트가 어떻게 물건으로 바뀌고 현금화되고 암호화폐로 세탁되어 최종적으로 한상호 준장의 계좌로 들어가는지 한눈에 보이는 도표였습니다.
이 조직은 철저히 계획됐습니다. 군 내부 정보를 빼내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람까지. 오선희 검사도 일반 법원에서 백도의 조직원들을 기소했죠. 이들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을 착취한 조직 범죄자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당초 파악한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다는 것이 확인됐죠. 피해 금액도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피해 병사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 견딘 거였어요. 군대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재판 당일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재판부,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겠다고 입대한 젊은이들의 신뢰를 배반한 사건입니다. 서윤이 이어서 말했죠. 피의자들은 군복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계급을 무기로 삼았고 위계를 착취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한상호 준장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여론도 피해자들 편이었죠. 법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며칠 앞두고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태식 소령이 옥중에서 추가 자백을 한 거였죠. 사실 한상호 준장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인데 윤 소령이 망설였습니다. 서윤이 다그쳤죠. 누구입니까?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 아니,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일단 현재 기소된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 큰 배우는 차후에 수사하기로 한 거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새벽부터 작전 상황실에 모든 팀을 소집했죠. 오늘은 남은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동시타격 작전 실행일이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12곳을 동시에 칩니다. 서윤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지촌 환전소 3곳, 백도의 사무실 2곳, 연루 간부들의 자택 4곳, 그리고 보급대 창고 3곳입니다. 오선희 검사가 덧붙였죠. 민간 조직은 경찰 특공대가, 군 시설은 군사경찰이 담당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한 곳이라도 늦으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습니다. 박후진이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각 팀 바디캠 작동 확인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녹화해서 증거 시비를 막겠습니다. 5시 50분 각 팀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준비 완료 신호가 들려왔죠.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팀 돌입. 순식간에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기지촌 환전소에서는 새벽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하던 직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현금 다발이 압수됐습니다. 백도의 사무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한 거죠. 하지만 경찰 특공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0분 만에 제압됐고 20명의 조직원이 연행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보급대 비밀 창고였습니다. 서윤이 직접 이끄는 팀이 들어갔죠. 창고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박후진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위조 신분증 제작 기계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훔친 군수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금고 안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병사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네요. 서윤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입대 예정자부터 전역자까지 10년치 자료가 있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위님, 한상호 준장의 비서실장이 증거를 태우려 합니다. 서윤이 달려갔지만 이미 일부 서류는 불타고 있었죠. 하지만 비서실장 최소령을 현장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소령의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프로젝트 그물이라. 이게 뭡니까? 서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전국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착취 계획이었습니다. 각 사단별로 협력자를 심어놓고 체계적으로 병사들을 착취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이대로 뒀다면 모든 군부대가 이들의 먹잇감이 됐을 겁니다. 박후진이 분노했습니다. 한편 연루 간부들의 자택에서도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뇌물로 받은 현금과 금괴, 고가의 명품들이 발견됐죠. 한 중사의 집에서는 2천만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돈을 숨기다니. 수사관이 혀를 찼습니다. 작전이 종료될 무렵 체포자는 60명이 넘었습니다. 압수한 증거물은 트럭 세대 분량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물고기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말한 진짜 총책, 예비역 중령이자 백도의 실질적 수장이었던 인물이었죠. 예비역 중령 박준혁이 도주했습니다.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은 한상호 준장과 백도회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였습니다. 체포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인물이었죠. 서윤은 즉각 공항과 항만에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2시간 후 인천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을 발견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어요. 박준혁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미화 50만 달러와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이 발견됐죠. 신문실에서 박준혁은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변호사를 부르겠다. 하지만 서윤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박중령님, 이 사진 기억하시죠? 한상호 준장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백도의 조직원들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 달 상납금 준비됐나? 준장님이 기다리신다. 박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군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시면 감형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한상호가 먼저 제안했어요. 군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벌자고.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진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한상호가 군 내부를 담당하고 저는 외부 조직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최진석은 중간에서 실무를 담당했고요. 서윤이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윤소령이 말한 국방부 고위층, 사실입니까?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상호가 혼자 처리했으니까요. 증거 수집이 완료되자 서윤과 오선희 검사는 동시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 같은 날 기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거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오 검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고 공판일 군사법원과 지방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죠. 서윤은 법정으로 들어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군사법원 대법정에 피고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한상호 준장, 윤태식 소령, 정중사, 그리고 연루된 간부들 모두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였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상호, 일어서시오. 한상호가 일어섰습니다. 한때 별을 단 장군이었던 사람의 모습은 이제 초라하기만 했죠. 피고인 한상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이유를 설명했죠. 피고인은 군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다. 윤태식 소령은 징역 5년, 정중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루된 간부들도 각각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받았죠. 같은 시각 지방법원에서도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오선의 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간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죠. 피고인 최진석을 사기, 공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에 처한다. 최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준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백도의 조직원들도 각각 3년에서 7년의 실형을 받았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 조직을 좀먹은 중대한 사건이다. 엄벌로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선고가 끝나자 법원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승호도 그 중에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서윤이 승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군 생활 잘 마치세요. 군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병사 대상 금융 착취 방지법이 제정됐고 군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죠. 서윤은 국방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왔죠. 장대위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어.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군.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윤소령이 언급한 더 높은 선, 정말 없다고 생각하나? 서윤이 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묵인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해. 자네가 그 변화를 이끌어주게. 며칠 후 서윤은 군 장병 금융보호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피해 장병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됐죠. 영해골목에는 비청산 상담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죠. 첫날부터 상담을 받으려는 병사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상담사가 한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박후진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대위님, 보급대 창고에서 발견된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전국의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전국 순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각 부대를 돌며 금융 착취 예방 교육을 실시했죠. 강당에 모인 병사들에게 서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착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죠. 장 대위님, 제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활동한다는데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시스템이 바뀌고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1년 후 전국적인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사 조직 5개가 추가로 적발됐고 피해자 구제 기금이 조성됐죠. 군 금융 착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진급심사에서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밤에 자라고 정의는 새벽에 움직입니다. 오늘도 새벽은 왔고 우리는 같은 시간에 칼을 뽑았습니다. 한상호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최진석과 박준혁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죠. 마지막 장면, 이승호가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서윤이 그를 배웅했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승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승우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윤도 답례했죠. 햇살이 비추는 정문 너머로 승우가 걸어갔습니다. 자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범죄에는 저녁이 없지만 정의에도 저녁은 없었습니다.